자, 이번 시간부터는 전자제어 디젤 연료 장치의 구성 부품과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이 전자제어가 왜 들어왔냐면은 앞전까지 배우셨던 뭐 일체형이든 그다음에 독립형이든 분사 장치와 노즐을 썼던 것은 어디까지나 기계적인 거죠. 운전자가 악셀레터 페달을 밟았을 때에 제어레크의 이동량에 따라서 연료량을 송출해주고 하는 것인데, 그때 기관에 들어오는 흡입 공기량과 분사되는 연료량이 어느 정도 다 맞춰놨지만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기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를 이룰 수가 없고, 특히 요즘같이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기가스가 전혀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 완전 연소를 이뤄서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을 줄일까, 이것을 사람이 계산을 못하니까 ECU, 컴퓨터라는 것을 두어서 흡입되는 입력 요소, 그 다음에 분사되는 액추에이터, 이것을 컨트롤해서 끊임없이 계산을 해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서 유해 성분이 없도록, 그 다음에 최대한 연료를 절감하고 최대의 토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전자제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엔진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흡기 다기관의 압력, 공기 온도, 냉각수 온도, 배기압,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의 위치, 악셀레터 페달 밟는 거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운전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최적의 연료 분사량을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인 인젝트에다가 연료의 양을 결정지어서 분산을 시켜서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는 거, 운전 조건에 가장 적합한 연료가 분사돼서 완전 연소를 이뤄서 최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자제어를 쓰는 목적입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에 들어가서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휘발유 차량과 디젤 장치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ECU라는 개념이 전자제어라는 것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여기에 따르는 입출력 요소도 거의 비슷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좀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연료를 고압을 만드는 분사 펌프가 있습니다. 이 분사 펌프에서 연료가 이 커먼 레일로 들어옵니다. 연료를 총괄할 수 있는 레일로 들어와서 각 연료 인젝터에다가 분사를 시키는 건데, 여기 기관에다 분사를 시키게 됐죠. 상태를 보면은 파란색들은 전부 다 입력 요소고요. 빨간색은 출력 요소, 액추에이터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연료 저압, 빨간색은 고압의 연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펌프에서 발생된 고압의 연료가 커먼 레일로 들어와서 인젝터에서 분사가 되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터보를 돌려주고, 그래서 새로운 혼합기가 들어오면서 앞전에 우리가 수배했던 거 들어오면서 인터쿨러가 있으면 또 인터쿨러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고압 펌프는 연료를 고압으로 만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압 펌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같이 일체형이 돼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밸브,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연료 압력 센서,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센서들을 신호를 받아서 연료 분사를 하는데 결정을 짓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고압 펌프인데요. 이 고압 펌프의 연료를 탱크에서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터리 기어 형태로서 저압 펌프에서 먼저 탱크에 있는 연료를 뽑아 올려서 이것이 고압 펌프로 간 다음에 여기서는 아주 고압의 압력이 높은 연료의 압력으로 만들어서 인젝터에다가 쏴주게 되는 것이죠. 커먼 레일로 일단 보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고압 펌프와 그 다음에 저압 연료 펌프가 작동되는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커먼 레일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압 직접 분사 방식의 전자제어 디젤 엔진,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인데 델파이 방식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보시 제1세대, 2세대, 현재 조금 아까 봤던 거는 보시 제2세대의 연료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ECU는 저와 같은 입력 요소들을 받아서 인젝터 연료를 분사하고, 연료 분사 장치의 작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조건에 따라서 악셀레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러한 조건들을 계산해서 엔진에서 토크를 전달한 다음에 차량으로 가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전자제어에서 입력 요소는 이와 같이 참 많습니다. 연료 압력 센서에서부터 크랭크하고 위치 센서까지 이것을 ECU가 받아서 액추에이터인 인젝터라든가 또는 마지막에 VGT 솔레노이드 밸브까지 작동을 시키는 계산을 ECU가 끊임없이 해서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얼개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료 분사 장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첫째, 계산이 완벽하다 보니까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동할 때의 분사량도 또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디젤 자동차들 시동 부릉 걸면은 처음에 시커먼 게 확 나오고 매연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공기의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전 성능 및 연료 소비량이 향상된다. 정확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연료 소비율도 가장 적절한 연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 손실에 관계없이 항상 안정된 공전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엔진의 회전 속도가 균일하게 유지돼서 정속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엔진과 동력 전달 연결 시 헌팅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헌팅이 뭔지 앞전 시간에 배우셨죠? 차량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거, 동력이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이런 걸 헌팅이라고 합니다. 주행 상태에 따라서 자동차와 엔진의 특성이 동조돼서 주행 성능이 향상될 수 있고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피드백, 재순환시켜서 미연소된 가스를 다시 흡기 매니폴드로 보내서 연소시키는 거. 이거 우리가 EG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배기가스의 감소를 향상시킨다. 이러할 목적으로 전자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구성에서 제일 먼저 보면은 연료 분사 펌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듯이 연료를 분사 순서에 따라서 분사 노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분사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센서 및 셋포인트 어저스트라고 해서 흡입 공기 온도라든가 냉각수 온도, 흡기다이관의 압력 또는 연료의 온도, 연료 분사량, 분사 시기 등의 상태를 전기적인 신호로 검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각 센서와 셋포인트 어저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ECU라고 하는 이 컴퓨터는 그러한 입력 요소들을 다 받아서 각 액추에이터에다가 어느 정도의 신호를 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각종 센서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연산해서 최적의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가 되도록 액추에이터를 제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게끔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분사량, 연료를 얼마큼 쏴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양은 정확한데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또 노킹이 일어나고 연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분사 시기까지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인젝터를 제어하는 거죠. 그다음 인젝터에서 언제 쏴줄 것이며 얼마만큼 쏴줄 것이냐.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ECU의 사용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센서들 하나씩 보면은 먼저 컨트롤 렉 센서라고 해서 크랭크가 액추에이터에 내장되어 있어 컨트롤 렉의 이동량을 검출한다. 운전 조건에 따른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 제어용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흡기온도 센서는 ATS라고 하는데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 또는 과급 공기의 온도를 검출합니다. 그래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압축을 시켰을 때 또 압축된 온도도 달라지죠. 그래서 시동성이라든가 운전성에 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연료량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기 온도에 따른 연료 분사량을 보존하는 신호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매연을 허용 범위 이내로 유지하는 신호로도 이용한다. 요즘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매연의 그 양도 한번 검사해 보겠지만은 이 매연이 예전 같으면요, 제가 자동차를 처음 배웠을 때 약 지금부터 한 35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 미만이었어요. 50% 이내만 돼도 양호를 했어. 그때 뭐 매연이 뭐 그렇게 개념들이 없었으니까. 근래 최근에 언제 줄 아세요? 20% 미만이 됩니다. 그 정도로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흡기온도 센서도 매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센서 있습니다. 워밍업 되기 전에 또 워밍업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연소 상태가 또 달라지겠죠. 따라서 냉각수 온도도 검출을 해야 됩니다. WTS 또는 TCS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검출하고 냉각수 온도에 따른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를 보정하는 신호로 사용합니다. 시동 시 매연을 허용 범위 이내로 유지하는 신호로 이용합니다. 앞전에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입력 요소의 센서들은 다 목적이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센서들을 두고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에 회전 속도, 엔진의 회전 속도인데 연료 분사 펌프 캠 측의 회전 속도를 검출합니다. 그리고 엔진의 회전 속도에 따른 기본 연료 분사량과 기본 분사 시기를 결정하는 신호로도 활용을 한다.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부족하게 되면 페일세이프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호가 딱 고장이 나면 기본 값으로 컴퓨터는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석에 있는 엔진 정비 경고등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것이 딱 들어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엔진의 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은 있어요. 흡기 계측, 공기 유량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크랭크각 센서에서 만약에 신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시동 꺼져야 돼요. 그죠? 그러나 다른 신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냉각수 온도라든가 흡기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페일세이프로 들어가면 돼. 기본 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본 값은 거의 같고, 그 다음에 과급 압력 센서. 피해저 저항형 센서로서 과급 압력을 검출합니다. 압력이 너무 세거나 하는 그 압력을 검출하는 센서가 바로 과급 압력 센서예요. SPS로도 보고요. 과급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신호로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차속 센서. 현재 속도가 얼마냐? 속도계에 내장되어 있으면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검출합니다. 공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료 분사량 제어 신호로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엑셀레더 위치 센서가 있어요. 악셀레더를 얼마큼 밟았느냐. 이거는 스로틀 밸브가 또 열림 양하고 또 관계가 있고 들어오는 공기의 양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악셀레더 페달을 밟는 정도를 검출을 하고, 흡입 공기량에 따른 기본 연료 분사량 및 기본 분사 시기를 결정하는 신호로도 이용한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계산하기 위한 입력 요소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도 압력이 있죠. 그죠? 이게 대기압인데 이렇게 낮은, 우리 도심에서 이렇게 낮은 거하고 우리가 저쪽에 강원도 같은데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한계령 같은데 이런 데 올라갔을 때하고 압력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양의 최적의 공기를 갖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압력의 차이가 있으면 폭발력도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태에서의 압력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 압력까지도 다 재됩니다. 따라서 흡기다기관의 압력을 검출하고 흡입 공기량에 따른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 보정 신호로도 이용을 합니다. 과급기를 제어하는 신호로도 이용할 수 있죠. 기동 전동기 스타트 신호. 스타트할 때 전동기가 도냐 안 도냐. 그에 따라서 또 연료 보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동 시 기동 전동기가 공급되는 전원을 검출해서 이걸 ECU에 보내면 ECU는 시동할 때 연료 분사량과 분사 시기를 보정하는 신호로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밀하죠. 그죠? 하나하나마다 다 요소마다 센서를 두어서 그때 상황이 어떤가를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입력 신호를 받는 거예요. 타이머 위치 센서. 타이밍 제어 밸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펄스 파형을 전기적 신호로서 타이머의 위치를 검출합니다. 타이머가 뭐라 했어요? 분사 시기를 결정짓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공전일 때, 저속일 때, 고속일 때 분사 시기는 점점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RPM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신호를 검출하는 게 바로 타이밍 위치 센서입니다. 엔진의 운전 상태에 따라서 분사 시기를 검출하는 신호로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어컨을 켰을 때는 에어컨 컴프레셔가 돌아가기 때문에 부하를 많이 뺏겨요. 부하를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만큼 또 뺏긴 만큼 엔진 출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에어컨을 켰다 해서 출력이 컥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는지 안 켰는지 그것도 검출을 해서 에어컨을 켰다면 똑같은 750rpm에서 에어컨 딱 키우면 RPM 떨어지니까 그걸 다시 보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RPM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에어컨 스위치 센서도 우리가 검출을 합니다. 에어컨 컴프레셔의 온오프 상태를 검출합니다. 따라서 공전 속도를 부하에 알맞도록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신호로 활용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자제어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전에 구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전 RPM을 750rpm 정도 이렇게 했다가 에어컨을 탁 키면은 RPM을 보정하는 이 다이어프램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써가지고 RPM을 쓱 올려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이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에어컨을 딱 키면은 갑자기 엔진이 벌벌벌 떨죠. 공전 750에서 에어컨 켰다고 해서 부하를 확 뺏기니까 한 700으로 뚝 떨어져. 그러면 RPM이 너무 낮으니까 피스톤은 우리가 왕복형 운동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RPM이 나오지 않으면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요즘은 없잖아요. 에어컨 켰다고 해서 갑자기 차가 떨거나 하는 거 없죠. 다 컴퓨터가 보정을 하기 때문에 적정 RPM을 딱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에어컨을 키든 안 키든. 그걸 순간순간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압 센서, 자동차의 고도를 검출합니다. 고도. 앞전에 배웠던 우리가 그 압력 센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흡기다이관 압력 센서하고는. 그래서 이 대기압 센서는 마찬가지로 이 압력, 대기압 압력,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를 제하는 신호로도 이용하고, 고지대에서 희박한 산소에 알맞는 연료의 분사량 및 분사 시기를 제하는 신호로도 사용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밥이 잘 안 되죠. 선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거기다 돌을 올려놓고 김이 새나가지 않도록 압력을 유지하잖아요. 압력이 낮다 보니까 자꾸 이 끓어서 나오는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밥이 서는 거야. 따라서 예전에 이런 전제제어가 아닐 경우에는 도심에서 달릴 때는 엔진이 부드러운데 저 고지대로 가면은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엔진이 막 걸어요. 걸어 하고 거는 소리가 들려. 그럼 뭐야? 부하는 많이 걸리는데
압력이 낮다 보니까 최적 용량 대비 밀도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좀 폭발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걸걸걸걸 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서 압력이 낮은 만큼 연료량을 가지고 또 보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똑같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대기압 센서다. BP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일 압력 센서, 각 센서들이 움직이는 거 잠깐 보면은 아까 우리가 피에조 센서 쓴다고 그랬죠? 압력을 갖다가 검출하는 센서. 이거를 전기적인 신호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레일 압력 센서예요. 연료 레일에 들어오는 연료의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압력을 측정해서 ECU가 연료 분사량이라든가 연료 시기를 규정합니다. 여기는 피에조 센서 쓴다는 거, 이거 가끔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압력 센서는 무조건 피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실제 사용하는 목적은 연료 레일, 커먼 레일 안에 이렇게 여기에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료 압력 센서가. 자, 그 다음에 공기 유량 센서. 공기의 양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에어프로 센서라고 하는데 공기의 양을 검출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흡입 공기량 유량 센서 해서 그 다음에 ATS 같이 있죠. 온도랑 같이 측정을 해서 ECU가 검출한 다음에 이것을 배기가스 재순환, 그러니까 배기가스의 미연소 가스를 워밍업 되기 전에 보내줄 것이냐, 워밍업 한 다음에 보내줄 것이냐, 그거에 따른 결정도 여기서 짓고요. 연료량이라든가 분사 시기도 제어하고 시동 시에 연료량을 제어하는데 저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악셀레터 페달이 있죠. 악셀레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게 저항 방식입니다. 저항을 해서 APS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항값을 가지고 컴퓨터가 어느 정도 밟았냐, 즉 스로틀 밸브가 어느 정도 열렸냐를 검출해서 연료량 및 연료 분사 시기를 결정하고, 센서 2는 센서 1이 고장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 고장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출하는 게 바로 센서 2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센서가 2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악셀레터 포지션 센서고요. 자, 다음에 보면 연료 온도 센서입니다. 연료가 우리 노즐 시험기 할 때도 배우셨죠? 상온 20도씨 잡는다고. 연료가 차가울 때와 따뜻할 때 또 연소 속도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검출을 해서 ECU가 연료량을 보정하는 겁니다. 많이 넣어줄 것이냐, 적게 넣어줄 것이냐. 아주 미세하죠, 그죠? 이 정도로 상당히 그 전자제어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 센서, WTS라고 하는데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걸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다시 ECU에 보내면, ECU는 현재 지금 워밍업 전이구나. 엔진이 차가우니까 연료량을 많이 넣어줘야지. 또 엔진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면은, 냉각수가 올라가면 이제 냉각을 팬을 돌려서 식혀줘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도 ECU가 집니다. 그래서 입력 요소로서 받아서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위치가 어디냐. 1번 실린더, 각 실린더마다 폭발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크랭크 축이 현재 위치가 어디냐를 검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가 빠진 데가 하나 있죠. 그죠? 이 트리거 휠인데 쑥 움직이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빠진 걸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게 되면 현재 크랭크 축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CPS라고 하면서 ECU가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료를 언제 쏴줄 것이냐고 보는 거. 언제. 압축 상사점이 언제냐 이걸 결정지을 수가 있죠. 크랭크 축의 위치를 알게 되면. 그래서 연료 분사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캠 포지션 센서가 있어요. CAPS라고 하는데 캠축도 크랭축이 두 바퀴 돌 때 캠축 한 바퀴 돌잖아요. 캠축의 위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센서를 두어서 캠축 한 회전당 한 개 펄스 신호를 측정해서 1번 실린더 압축 상사점을 검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ECU에 보내면 이때 연료 분사 순서를 결정해. 이 엔진은 1, 3, 4, 2구나라는 거를 결정짓는 거야. 1번 실린더의 압축 상사점을 검출하는 게 바로 캠 포지션 센서다. 그래서 분사 순서를 정하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캠 포지션 센서는 이렇고요. 작동되는 것은 저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일 압력 제어 밸브. 연료가 레일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압력이 또 너무 세면 안 되잖아요. 인젝터에서 연료량을 분사하는 것은 분사 시간입니다. 인젝터를 열어주는 시간인데 이때 압력이 너무 높으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낮으면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똑같더라도. 그래서 이 압력도 일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ECU는 이러한 압력 제어 밸브로서 연료 압력을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측정해서 ECU가 계산해서 압력이 너무 높으면 다시 탱크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높은 만큼 인젝터의 분사 시간도 결정짓는 거예요. 비례하죠. 반비례. 높으면 좀 짧게, 낮으면 좀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젝터는 또 우리 휘발유에서 또 보고 앞전에서도 봤지만 이와 같습니다. ECU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얻어 줬을 때 열리는 그 전기를 공급하는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연료가 고압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솔레노이드로 인해서 열어주니까 열린 시간만큼 그때 연료가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인젝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다 계속 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젝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젝터 빼놓고 조금 전에 각 센서들 다 보셨죠? 그 센서들은 다 입력 요소고 이번에는 출력 요소, 액추에이터. 방금 전에 보셨던 인젝터도 출력 요소죠.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는 연료 분사 펌프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액추에이터는 컴퓨터 제어 신호에서 작동되고 컨트롤 렉 액추에이터, 플런저의 유효 행정을 변화시켜서 연료 분사량을 제어한다. 컨트롤 슬리브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플런저 배럴 내에 추가로 설치된 컨트롤 슬리브 또는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연료 분사 시기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컨트롤 슬리브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 컴퓨터는 이제 모든 걸 다 제어하게 됐죠. 입력 요소 받아서 액추에이터를 또 컨트롤하는 그런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데 먼저 흡기대기관의 압력 제어 기능을 보면 정상 운전 상태에서 엔진의 회전 속도와 연료 분사량을 근거로 흡기다기관의 압력 특성이 롬 저장 장치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작동할 때 대기압, 흡기온도 센서,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보정하게 되고요. 롬의 흡기다기관 압력 특성값과 보정된 실제 흡기다기 압력 특성값을 비교합니다. 아, 기준이 이건데 현재 상태는 어떠냐? 이걸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출력 요소에다가 또 신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스로틀 밸브를 작동시켜서 흡기다기관의 압력을 제어한다. 컴퓨터의 제어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흡기다기관 쪽에서만. 그 다음에 시동 분사량을 제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동 걸 때 연료량을 얼마큼을 넣어줘야 되느냐 컴퓨터가 다 계산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악셀레터 페달 위치에 관계없이 페달을 많이 밟든 적게 밟든 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가 적절하게 연료를 쏴줍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와 냉각수 온도를 기초로 해서 규정의 연료 분사량을 결정합니다. 엔진이 크랭킹 할 때 아 현재 지금 시동 걸고 있구나. 그때 우리 스타트 신호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앞전에 그죠? 그것도 받고 또 냉각수 온도가 현재 몇 도야? 차가워? 그럼 연료량을 좀 더 쏴줘야지. 이런 거 다 계산합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와 연료의 온도에 따라 분사 펌프의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서 연료 분사량을 보정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연료량을 얼마큼 넣어줄 것이냐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사람이 일일이 다 계산을 못하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속 운전 제어. 엔진의 회전 속도를 아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실린더의 분사량을 선택적으로 일단 제어를 합니다. 1, 3, 4, 2,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의 특정된 선택해서 여기에 다 맞춰서 가자. 실제 발생되는 회전의 특성과 롬의 회전의 특성을 또 비교합니다.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서 매 분사 시마다 컨트롤 렉의 위치를 변동시켜서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고요. 정속 운전 제어는 엔진의 공전 속도에서부터 일정 속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속 운전도 제어를 한다. 그 다음에 공전 속도, 주행하지 않고 공회전 시의 속도도 제어를 하는데 ISC, 공회전 솔레노이드 컨트롤입니다. 이게 그 공회전을 조절하는 그 분사 펌프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서 부하에 알맞는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면서 부하에 관계없이 엔진의 안정된 공회전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에어컨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회전 속도를 상승시킬 수 있죠.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부하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뚝 떨어져요. 안 돼. 공전 속도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이야. 에어컨을 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부하를 빼앗기는 것만큼 보정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또 파워 스티어링도 마찬가지로 펌프를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핸들을 쓱 돌리면 펌프의 압력이 쭉 나가니까 압력이 그만큼 부하를 조금 더 뺏겨요. 그것도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온 되었을 때 엔진의 회전 속도를 상승시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거의 못 찾아내는데 미세하게 시동을 걸어놓고요. 공회전 상태에서 타코미터 있죠. 엔진 RPM에다 이걸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딱 켰다가 껐다 해보세요. 그리고 RPM 변동이 살짝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핸들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좌우를 하다 보면은 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바로 펌프가 더 부하를 뺏기는 소리인데 그때마다 RPM 매다기도 미세한데 여러분들 눈 좋으신 분들 보실 거예요.
옛날 자동차는 눈에 확연히 나타나는데 요즘 거의 잘 안 나타나요. 그런 것도 다 부하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기 부하가 가해지면 엔진 회전수를 상승시킨다. 전기 부하 제일 센 게 뭘까요? 바로 에어컨이죠. 동력으로도 뺏기지만 그 컴프레셔가 동력을 전달할 때 전자석의 마찰로 딱 뺏긴다고. 쫙 붙어버려요. 전기 많이 뺏기고. 또 하나 크랭킹. 그 다음에 뭐예요? 크랭킹은 이제 시동 걸 때는 거야. 시동 걸고 나서 보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야?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를 딱 켰을 때 그때 전기부하가 딱 나가면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전기에도 자력과 회전수가 변동이 돼요.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잘 못 돌려갈 때 더 동력을 뺏긴단 말이야. 그래서 발전기의 부하가 또 곧 전기의 부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RPM도 또 보정을 합니다. 자동 변속기 시프트 레버를 N에서 T로 갈 때 중립에 있다가 D로 딱 가면 그때 펌프의 동력이 확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는 일반 디스크처럼 동력을 클러치를 받고 있을 때 그냥 공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컨버터, 캐달릭 컨버터가 플라이휠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펌프가 계속 돕니다. 돌아서 단지 1단 변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1단을 딱 D를 딱 넣어버리니까 압력이 피스톤이 작동되면서 동력을 확 뺏기잖아요. 그죠? 가진 않더라도 그때도 그걸 검출을 해요. 그래서 RPM을 또 보정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세심하게 각 부하에서 모든 동력을 뺏기고 부하를 갖다가 다 컴퓨터가 또 공전에서도 또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번엔 전부하 분사량 제어. 롬의 전부하 운정 특성과 실제 전부하 운정 특성을 비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RPM에 따른 연료 분사량 기본값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실제 운전할 때 그것과 비교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면 자꾸 보정 들어가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컨트롤 렉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서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를 제어할 수 있고요. 연료 분사량 제어는 흡기기 다기관 압력 센서와 회전 속도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연료 분사량을 결정짓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전부 다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쭉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 값과 그 값이 있어야만이 이 값을 계산하겠구나 라는 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 좀 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엔진 작동 시 액셀레터의 위치 센서라든가 차속 센서, 대기압 센서, 흡기온도 센서, 냉각수 온도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량을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입력 요소, 계산해서 출력 요소, 이 세 가지, 요 라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요소가 있어야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또 계산한 값을 액추에이터가 보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작동에 필요한 최적의 연료 분사량이 얻어질 수 있도록 액추에이터를 제어합니다. 자, 이번에는 연료 분사 시기 제어. 우리가 그 분사 시기 제어는 캠축에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독립형 분사 펌프, 컨트롤 슬리브 액추에이터가 컨트롤 슬리브를 상하로 이동시켜서 스틸 포트의 개폐 시기를 변화시켜서 연료 분사 시기를 제어합니다. 분배형 같은 경우에는 분사 시기 액추에이터가 타이머 제어 밸브를 온오프 시켜서 분사 시기를 제어합니다. 독립형은 어떻게 하고 분배형은 어떻게 하고 이거 여러분들 크게 그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타 연료 분사 시기도 제어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다음에 서지 댐핑 제어라는 것이 있는데 엔진의 헌팅 초기에 연료 분사량을 보정해서 부하 변동 시 발생되는 헌팅을 방지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충격이라든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저항을 갖다가 감지해서 그것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거. 자동차의 맥동적인 움직임을 엔진의 회전 속도로 분석해서 연료 분사량을 헌팅 초기에 보정해서 진동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다음에 정속 주행 제어. 굉장히 많죠? 정속 주행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서 연료 분사량을 제어합니다.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정속 주행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오토크루즈 같은 거. 그때 쭉 똑같이 갈 수 있는 거. 배기가스 재순환 제어.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배기가스 중에 미연소 가스를 다시 흡기 쪽으로 돌려서 다시 재연소시켜 일부를. 그러나 시동 걸자마자 엔진이 냉각됐는데 그때부터 막 집어넣어주면 엔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엔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기가스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연소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온도가 됐을 때 그 온도는 냉각수 온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검지해서 야 지금부터는 배기가스의 일부를 다시 재연소시켜도 되겠다라고 컴퓨터가 계산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게 바로 뭐야? EGR 밸브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 EGR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한국말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 특성과 부하 특성을 기본으로
실제 특성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이 급격히 진행될 때 동적 사전 제어 특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의 분사량을 보정해서 매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배기가스 일부를 바이패스 시켜서 질소산업 NOx의 생성을 감소시킨다. 디젤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이제 NOx예요. 그다음에 자기 진단. 이 자기 진단은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뭔가 입력 요소가 안 들어오든가 뭔가 센서 고장났어. 또는 액추에이터 고장났어. 그러면 그걸 마냥 그렇게 가져갈 수 없잖아요. 컴퓨터가 기억을 해. 아, 뭐가 하나 신호가 제대로 안 들어오네. 그럼 고장 표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계기판에 있는 엔진 정비 경고등이야. 딱 켜준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캐너를 걸어서 검사를 해보면 무슨 센서가 이상이 있다는 게 딱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고장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자기 진단 기능이라고 합니다. 고장 코드를 기억해서 자기 진단 출력 단자와 계기 패널에 엔진 경고 등에 보내서 경고 램프를 점등시키는 것입니다. 개념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배기가스 발산 장치로서 우리가 운행 차량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매연인데 디젤에서는 매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저 남태릉고개라든가 이런 언덕바지, 망우리 이런 데서 매연 단속반들이 쫙 있었어요. 그죠? 매연 단속반들이 있어갖고 디젤 차량들이 쭉 올라오면 세워가지고 검출해가지고 당신 불합격이하고 벌금 물리고 정비 명령을 내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첨단화돼가지고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카메라로 딱 찍고 차량 남바만 봐도 아 이것이 현재 10년 이상 된 자동차들은 4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딱 만들죠. 그죠? 배기가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수의 별도의 장치를 달아서 정화시키는 장치를 달아서 들어오게끔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연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서도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겠죠. 이런 모든 자동차들이 이 매연의 허용 기준치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190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0년 전 자동차는 몇 퍼센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온 건 몇 퍼센트 쭉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교재의 도표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작 연도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지던 그 전 차량들은 40% 이하입니다. 40% 이하. 저기 다 해당돼요.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대략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들은 지금 현재 2020년이죠. 그죠? 이때부터 2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거의 나오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매연 테스터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나 기능사 보시는 분들이나 COHC 테스터기는 휘발유 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매연 테스터기는 디젤 자동차 쪽에서 검출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 때도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연의 기준이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연 측정기를 잠깐 보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현재 시험장에 있는 장비가 이래요. 시험장에 있는 장비가 그림상으로 좀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렇고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프루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프루브. 이 프루브라는 것은 자동차 배기 머플러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야. 쑥 집어넣어 가지고 한 20cm에서 30cm 쑥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페달이 있어요. 요거는 자동차 악셀에다가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장력이 있기 때문에 발로 어느 정도 쓱 밟으면 처음에는 장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까지는 악셀에다 페달이 눌려지면 RPM이 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다 더 밟으면 어떻게 돼서 따각하고 신호가 딱 들어가요. 그때 이거는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도 있어야 되거든요. 컴프레셔 있어갖고 여기다가 쭉 뽑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검출대가 있고 빗을 쪼여서 검출하는 게 있고 또 검출부가 여기 또 있어요. 이 검출부가 있어서 여기서 요만한 하얀 그 여러분들 그 커피 내릴 때 그 종이 있죠. 왜 거름종이처럼 하얀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종이가 검출지라고 하는데 그 검출지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머플러에서 배기가스를 쭉 빨아들이는 거야. 사실은 빨아들였을 때 악셀을 왕 받으면서 빡 밟았을 때 펑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축 하고 하시면 이때 검출지를 빼보면 까맣게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 예전에 50% 미만일 때는 새까맣게 나왔겠죠. 그죠? 그러나 요즘에는 빼보면은 거의 미세한 회색 정도로 보여요. 그만큼 이게 검출 매연가루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묻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육안상으로 이것이 몇 프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출대에다 집어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요게 몇 퍼센트라는 것이 요 계기판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20% 미만 나와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어떤 기준? 계기의 기준.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매연 테스터기를 사용할 때는 표준 검출지라는 것이 있어요. 표준 검출지. 그래서 이렇게 국가 공인 매연 검출 양이 딱 이렇게 회색으로 딱 칠해져 있는 이런 검출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도장이 빡 찍혀 있는데 이게 뭐냐 20%다 이렇게 아니면 또 15%짜리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이 매연도는 현재 15%다라는 게 표준이 딱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매연 테스터기를 작동할 때는 표준 검출지를 검출대에다 넣어놓고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에 표시된 15%짜리면 여기 계기에 정확하게 15%가 딱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표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딱 해주고 나서 이제 검출해서 측정해야 되는데 15%짜리를 대가지고 딱 봤을 때 이 지침이 15%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세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에 세팅 조정기 가지고 15%를 딱 맞춘 다음에 얘는 다시 빼놓고 이제 검출지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딱 한 번 딱 해가지고 그걸로 단정을 딱 지어버리면 머플러에 남아있던 카본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의 아니게 악셀레터 페달을 잘못해갖고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을 측정합니다. 3번. 3번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 3번의 평균 값을 그 자동차의 매연 값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측정 대상 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 상태, 정지 가동 상태에서 급가속해서 최고 회전 속도 도달한 다음에 2초간 공회전시키고 정지 가동 상태로 약 5 내지 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정도 반복 실시한다. 이 얘기가 아까 이 페달을 악셀에다 걸어놓고 왕 딱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악셀을 끝까지 밟는 것이 쭉 연소 상태를 보는 거야. 연소 상태 보고 그때 한번 탁 측정하는 거죠. 한 번 하지 말고 3번. 측정기에 시료 채취관을 배기관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20cm 정도 깊이로 삽입한다. 쭉 그 내용입니다. 설명했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최고 회전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 시간 약 4초 이내로 하고 그 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야 된다. 그 스위치를 별도로 갖고 있을 때는 손으로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악셀레터만 발로 갖고 그렇지 않게 해서는 그 스위치 자체가 악셀레터에 이렇게 걸게끔 돼 있어요. 거는 모양으로 돼 있어요. 위의 내용들을 3회 연속 측정한 다음에 매연 농도를 산출해서 그 다음에 평균해가지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한다. 반올림 올려요. 그만큼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3회 측정한 매연 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의 차가 5%를 초과할 때에는 너무 차이가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를 초과할 때는 2회를 다시 측정해서 총 5회를 측정한 다음에 이때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값과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 빼버리고 5번 측정해서 나머지 3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것을 측정값으로 한다 그 얘기인데 뭐 이렇게까지 안 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딱 3번 정도 딱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매연 테스터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공부해 보셨습니다.